카이스트 공대를 나왔고요. 학립 논술에서 오랫동안 제 첫 직장이었고 여태까지 계속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뭐 강남대성이라던가 뭐 메가 동영상 강의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고, 지금은 이제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치 미래탐구 논증과 추론에서 두 군데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고, 수업 주력으로 학생들 가르치는 성적대는 중하위권을 좀 전문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논술에서 상위권 수업 하시는 분들은 워낙 많으시니까요. 저는 이제 중하위권 학생들이 조금 뭐랄까 제 성향에 좀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쪽을 조금 전문적으로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야기 중에 제가 PPT에는 뭐 약수령 논술이나 이런 쪽은 제가 많이 넣어놓지는 않았는데, 아마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조금씩 아마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자료는 요 조금 두꺼운 자료 있죠. 자연계 논술 백서. 요 자료가 이제 제가 만들어서 이제 배포하는 자료인데요. 이 자료 사실 뭐 아주 두꺼운 자료는 아닙니다만 뭐 필요한 내용들 얼추 많이 정리가 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뭐 워낙 이과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정보를 좀 한 페이지에 때려 넣는 걸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정보는 많이는 들어가 있는데 뭐 이렇게 많이 보기 좋게 이쁘게 들어가 있진 않아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뭐 필요한 정보를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거고요. 네. 중하위권의 이제 수리 논술입니다. 앞쪽에서는 이제 논술 전형 그 자체가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수시를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기본적인 전략 순서인데요.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내신 성적이 있으니까 교과가 가능하면 교과로 당연히 쓰는 거고요. 근데 교과 점수가 조금 모자라서 학종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학종으로 쓰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이 조금 더 있다. 그러면 이제 어, 수능. 수능은 아직 이제 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그렇지만 또 어느 정도 예상은 되죠.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나마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게 이제 논술. 이제 한번 이렇게 뒤집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논술이 남아 있다. 뭐 이런 정도 이야기고요. 어, 요거는 처음에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논술 전형에서 학생부 반영하는 비율을 자꾸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많이 걱정들 하시고. 그래서 대체로 요 자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 이야기니까요. 대체로 한 10%에서 20% 정도 교과 성적이 들어가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등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에요. 어, 논술 전형이 왜 생겼을까요? 논술 전형이 뭐 그 전부터 90년대부터 논술이 있긴 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논술 전형이 커졌던 게 이제 2000년대 말 정도부터 시작해서 대략 한 20년 정도가 됩니다. 최초의 논술 전형을 만들 때 원래 특목고 애들 뽑고 싶어서 만든 전형이었어요. 처음에 뽑을 때. 그래서 당시에 논술 60점에 교과 40점이 들어가는데, 그 정도 비율에서도 내신은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무력화가 돼 있었어요. 그때도 그냥 명목상 들어가 있는 점수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점점 줄어서 이제 논술 100%도 엄청 많아졌고요. 거의 뭐 한 3분의 1 절반 정도로 논술 100%로 뽑고 있고요. 논술의 비율이 10% 20% 이게 계속 줄어듭니다. 계속 줄어들어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수치를 보시면 여기 앞에 살짝 음영되어 있는 게 풀 1등급 성적이고 요게 풀 6등급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대 경도의 예시에서 풀 1등급이랑 풀 6등급이 0.4점 차이가 납니다. 100점 만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0.4점의 차이가 나는 거는 실제로 점수를 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테이블 전체에서 점수 차이가 제일 많은 학교를 찾아봤어요. 제일 많이 나는 학교가 해마다 하나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과기대였거든요. 풀 1등급 30점에 풀 6등급 26점이었습니다. 그럼 4점 차이가 나요. 그러면 그래도 100점 만점에 4점이면 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어, 내신 성적 풀 1등급에서 논술 전형을 지원하는 미친놈들은 없습니다. 아니, 풀 1등급이 뭔 미친놈이, 그 왜 논술을 써요? 당연히 교과를 써야지. 서울대를 갈동 말동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논술 전형에서 실질적으로 과기대 정도가 되면 3등급이냐 5등급이냐 차이입니다. 제일 베스트가 3등급 정도 되고 제일 워스트가 5점대 근처 정도 돼요. 그럼 실질적으로 2등급 차이기 때문에 점수 차이로는 2점 정도. 그게 베스트로 많이 차이 나는 게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신은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여기 앞에 들어가는 게 뭐 여기 뭐 들어가는 게 전체를 내신을 학년을 다 나눠 가지고 상위 과목을 뽑는 거냐 뭐 20개 중에 하나를 뽑는 거냐 30개 중에 하나를 뽑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신경들 쓰시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등 쓸데기 없는 것들입니다. 논술 전형은 논술 시험 점수로 들어간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수능 최저 및 출제 범위 이 마찬가지로 정리 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요거는 그냥 배경으로 깔아 놓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들 중간중간에 박혀 있는 그런 학교들 조금 많이 노리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어느 학교는 있고 어느 학교는 없고 막 이런 걸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이런 거는 원서 쓸 때 고민을 하시면 되고요. 포인트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출제 범위입니다. 출제 범위를 조금 신경 쓰실 필요 있는데 대략적으로 중위권 이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중위권은 실질적으로는 한 동국대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저희가 이제 뭐 위에서부터 보통 뭐 서성한이 중경외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그 기준은 이과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좀 마음에 안 드는 기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대략적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을 때 중위권의 경계를 보통 한 동국대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플러스 한 홍익대 정도까지 해서 그 정도 위쪽으로는 미적, 확통, 기하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뭐 성균관대 같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좀 튀어서 빠지는 학교가 있긴 합니다만 뭐 대체로는 중위권 이상은 미적, 확통, 기하가 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확통, 기하는 보통은 같이 가요. 둘 다 있거나 둘 다 없거나가 보통인데 유일하게 확통만 있는 데가 이제 광운대가 있고요. 광운대 레벨대에서 그러니까 대체로 숭실대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확통기하가 다 없고 미적까지만 납니다. 미적까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일반 논술의 범위는 그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가서 이제 여대들이라던가 그 서울여대들인가 이 정도 가면 서울여대 그리고 뭐 이제 뭐 약수령 요런 쪽으로 가면은 이제 수원수투 미적도 안 들어갑니다. 수원수투만 들어가는. 뭐 그런 정도. 그러니까 대충 성적 영역대에 맺혀서 위쪽에서는 다 보고 중간에 내려오면 미적만 보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미적도 안 보고 수원수도까지만 본다. 뭐 대략적으로 그렇게 조금 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대략 그 정도고요. 그다음에 출제 경향. 요거는 정말 아주 러프하게 논술이 수능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증명이 있다는 겁니다. 수능에 증명이 없죠. 근데 논술엔 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학교, 그 학교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난이도가 조금 더 위쪽으로 갈수록 더 위쪽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원서를 쓰거나 뭐 이런 걸 할 때 우리 친구가 뭐 어떤 성적 상황에 있어서 근데 조금 시기적으로 늦게 시작했느냐, 조금 일찍 시작했느냐,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수학적 사고력이 기본 베이스가 조금 잘 갖고 있는 친구냐 아니냐, 요런 것들에 맞춰서 학교를 선택할 때 요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인데,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한테는 당연히 제가 그걸 다 정해줍니다. 당연히 제가 원서 상담할 때 다 정해주고요. 예.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박혀있는 학교들이 이제 아리까리한 학교들이 좀 있다는 거죠. 선택의 영역에서. 예를 들어서 비슷한 레벨대 있는 경희대랑 건대 중에서 경희대를 쓰는 게 좋으냐, 건대를 쓰는 게 좋으냐. 이게 학생 성향에 따라서 사실 조금 갈립니다. 성적대 자체는 경희대가 조금 더 높긴 하지만 학생의 성적 성향에 맞춰가지고 건대는 안 되는데 경희대를 써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중간도 그렇지만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운대, 세종대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할 때 얘는 뭘 선택해야 될까요? 얘는 세종대는 절대 쓰면 안 되는데 광운대를 무조건 써야 돼요. 뭐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상황을 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사실은 올해 입시 전체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을 조금 사실 요 부분은 저기 나중에 입시하실 유 소장님께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조금 넣어놔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작년에 입시판 수능판을 뒤흔들었던 가장 화두가 되는 핵심 이슈는 사탐론이었습니다.
그건 올해까지도 마찬가지고요. 사탐론은 매우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두 해 만에 없어질 문제는 아니에요. 사탐론 아마 꽤나 갈 겁니다. 근데 그와 비슷하게 올해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확통론입니다. 수학에서 애들이 특히나 중위권에서 확통으로 가겠다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미적을 안 하고 확통을 하겠다. 수능에서. 물론 뭐 그게 저는 꼭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시 전략으로 보면은 일정 정도 맞는 부분이 분명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런 현상이 많이 있다 보니 실제로 아이들한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개인의 입장에서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지금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확통론이라는 게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작년 6월 모의고사입니다. 미적분 기하 확통 비율인데요. 미적 확통이 사실상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그나마 미적 선택하는 애들은 이과 애들, 확통 선택하는 애들은 문과 애들, 이게 어느 정도는 먹혔어요. 그런데 작년 수능에서 미적 비율이 확통 비율에 비해서 그러니까 한 2.6%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실수능에서는 미적 비율이 더 올라갔었어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N수생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N수생들은 아무래도 상위권 학생들이 재수를 하려는 수요가 강하겠죠. 그러면 N수생들이 시험을 칠 때 자기 주력 과목, 그러면 N수생은 확통론 안 할까요? N수생도 확통론 합니다. 해요. 걔들도 입시해야 되는데, 올해 실패하면 안 되는데, 걔들도 확통론 합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 비율의 문제예요. 어느 정도까지 확통론을 할 거냐라는. 그 비율의 문제인데 어쨌든 작년은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았고 극상위권 학생들이 특히 이과 애들 중심으로 N수생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의대라든지 기타 등등 이슈들 때문에 이과 N수생들이 그러니까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재학생의 문이과 비율은 대체로 반반입니다. 어차피 학교들이 대체로 반반을 뽑아요. 그런데 N수생의 문이과 비율은 거의 이과가 2배 정도 됩니다. 문과에 비해서. 당연히 이과에서의 N수 목적 의식이나 이게 훨씬 더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N수생들이 들어오면 미적분 비율이 높아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 당연한 정도가 한 2.7% 정도 높아졌다는 거예요. 2.6% 정도. 그렇게 높아지는데 올해 6월 모의고사의 비율입니다. 올해 6월 모의고사에서 미적 확통이 지금 작년 6월에 비해서 미적 비율이 거의 7%, 8% 정도가 빠졌어요. 그러면 이 경향이 한 번 시험에만 나타나고 없어지는 경향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지금 확통 선택한 애들이 미적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경향은 얼추 유지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실수능에서는 물론 물음표입니다.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아마도 작년에 이 차이가 얼추 비슷하게 유지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비슷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한 7, 8% 정도 7, 8% 정도가 그러니까 미적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인원수 대비 7, 8%가 빠진 겁니다. 그런데 미적 하나만 놓고 보면 미적 안에서 보면요. 모집단을 절반 사이즈로 줄이면 거의 경쟁 상대의 한 15%에서 18%가 빠진 겁니다. 미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의 입장에서는요. 전체 인원수 대비 7, 8%예요. 절반인 해당하는 이과 애들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한 10, 한 6, 7%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미적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 논술을 준비하던 친구들의 경우에는 가만히 앉아서 경쟁률이 그냥 경쟁 상태가 15% 정도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유리해진 거죠. 물론 극상위권에서 의치한 계열은 다릅니다. 그쪽은 조금 그만큼 빠진 게 아니에요. N수생들이 거의 그쪽으로는 몰빵돼 있기 때문에 미적적으로. 근데 어쨌든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선택지를 생각을 할 때 원래 내신에서도 미적을 했고 수능에서도 그대로 미적을 할 거야라고 하는 학생들은 작년보다 더 유리해진 게 맞아요. 이 친구들은
유리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 모두 확통 간다라고 할 때 그 불안함을 이기고 나는 꿋꿋하게 미적할 거야 라고 버틴 애들이거든요. 그 정도의 베네핏이 있어야죠. 네. 논술의 입장에서는 유리해진 게 맞습니다. 그렇게 유리해졌는데 문제는 이제 내신에서 미적을 하기는 했는데 수능에서 확통으로 도망간 케이스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거죠. 아까 특히나 재학생들 중에서 줄어든 이 확통론. 이 확통론 한 학생들은 어떡하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순수하게 논술의 입장에서만 보기에는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위쪽 상위 학교들을 원서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일반 논술 쪽으로는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엔 난이도가,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과기, 광우는 그런데 사실 국민도 제가 여기 넣어놓긴 했는데요. 국민은 지금 이제 약술형이라고 되어 있죠. 국민대는 약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가 약술형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냥 그걸로 분류를 할 뿐입니다. 약술형이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는 답이 단답형이라는 거예요. 과정 안 쓰고 단답형이. 그러면 단답형은 문제가 쉽나요? 초등학생도 수학 경시된 문제 객관식으로 나옵니다. 객관식이라고 쉽나요? 단답형이라 쉬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경시된 문제도 객관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단답형이지만 문제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준비 자체는 과기대나 숭실대 같은 일반 논술을 하는 데랑 비슷하게 같이 가야 됩니다. 국민대의 경우에는요.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국민대 일단 여기다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낮은 일반 논술의 경우에는 수능에서 미적을 선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신을 하면서 미적분의 기본적인 계산 공식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익숙함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논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불가능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것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좀 이야기 좀 길어지는데요. 심플하게 과기대 정도 되는 레벨 때의 논술 문제 난이도라는 것을 수능 기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 난이도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냐면은 약수령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수능 3점짜리에서 4점짜리 정도 그 사이. 그러니까 수능의 킬러 문항에 해당하는 정도까지는 안 나와요. 그런 정도 가려면 아예 더 상위 학교로 가야 되고요. 뭐 연대 이렇게 가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만 중하위권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옵니다. 근데 4점짜리 정도 되는 난이도라는 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논술적 관점하고 수능적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3점짜리까지는 교과 과정에 나오는 기본 계산 공식을 숙지했느냐를 물어봐요. 그래서 교과 과정에 나오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그게 조금 복잡해졌을 때도 그릴 수 있느냐, 아니면 계산식이 있을 때 이 계산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기본적으로 3점짜리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난이도를 높일 때 논술적으로 난이도를 높이는 방식하고 수능적으로 난이도를 높이는 방식이 약간 결이 달라집니다. 살짝 달라져요. 그래서 수능은 기본적으로 사고력을 측정하겠다라는 게 목적으로 명시된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계산 난이도를 높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점짜리 문제를 풀기 위한 몇 개의 방법론을 조합합니다. 방법을 3가지, 4가지를 섞어요. 한 4가지에서 5가지 정도가 섞어서 들어가면 킬러 문항이 됩니다. 그 하나하나의 방법론은 3점짜리 풀던 방법론이 그대로들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적 사고력을 판단한다라는 것이 수능의 출제 목적입니다. 그런데 논술은 난이도를 높이고자 할 때 계산 난이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그 식 자체가 주는 느낌적 느낌에 대한 부분을 물어요. 그러니까 수능은 난이도를 높일 때 추가적인 조건들을 붙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이런 조건에서 이런 조건에서 그때도 답이 나와? 라고 물어본 거고, 논술은 이거 진짜 잘 풀 수 있어? 요거 요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진짜 잘 풀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식을 복잡하게 어렵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난이도를 높이는 방식이 살짝 다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3점짜리 문제까지를 학습하는 과정은 논술이나 수능이나 똑같습니다.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 난이도를 높여가는 과정은 어차피 논술 공부를 하면서 논술적 방법론을 입혀가야 돼요. 이후에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내신을 하면서 미적이 어느 정도가 되어 있다면 논술 수업을 통해서 논술적 미적을 얹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후로도 불가능하진 않다. 충분히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본 능력이 또 어느 정도 수학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논술적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는 개인차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논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대체로 많은 학생들이 논술을 시작하는 시점이 극상위권이나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겨울부터 시작을 합니다. 일찍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아요. 그 친구들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학교 레벨대가 중위권 정도로 내려오면 한 동국대 정도까지로 내려오면 시작 자체를 아주 일찍부터 시작하는 학생들이 아주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름 들어가면서 시작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논술이 가능하다. 충분히. 확통 선택이라 하더라도. 대신 부담은 있습니다. 수능에서는 확통할 건데 미적 안 할 건데 논술하면서 미적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게 이게 좀 시간적인 할애를 할 때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어쩔 수 없죠. 그거는 감수해야 됩니다. 예. 그걸 감수해가면서라도 도전해야죠. 특히 올해 같은 상황에서는 올해 역대급 재수생이 난리를 칠 거라는 걸 이미 모두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교육과정 바뀌고 뭐 의대 늘어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올해 N수생들이 역대급 N수생일 거다라는 게 이미 뭐 다 정설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논술로 이렇게라도 뚫어봐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내신에도 미적을 안 했고 수능도 확통을 하는, 그러니까 아예 미적적으로 나는 너무 힘들어서 쳐다보지도 않았던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약수령으로 가야죠. 미적 안 나오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일반 논술 중에서라면 이제 여학생이라면 그나마 좀 다행이고요. 뭐 서울여대 같은 데들이 있으니까요. 일반 논술 중에서도 수원수도까지만 나온 데들이 있으니까 조금 다행이긴 한데,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약수령 조금 더 이제 보기는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리 논술이라는 게 어떤 거냐? 뭐 당연히 이제 증명이냐 계산이냐 이렇게 문항이 분류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제별 분류. 이 주제별 분류라는 것은 그냥 교과서 단원 순서입니다. 교과서 단원 순서대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포인트는 이제 예시를 보시면은 이건 사실은 뭐 그냥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질문 자체가 삼각형의 넓이를 P와 Q의 식으로 나타내라. 그냥 계산하라는 겁니다. 넓이 최저값 찾아라. 값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찾으라고 하면 그러면 최종 답도 당연히 식은 이렇게, 값은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히 계산형 문제고요. 당연히 뭐 내신 수능에서 많이 하던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명형 문제. 증명형 문제는 이제 이게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질문 자체가 다음 등식이 성립할 조건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혹은 어떤 식이 성립함을 보여라 뭐 이렇게 나오든지. 그러면 여기서 뭐 따라서 뭐 이런 식이 성립한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렸네요. 예, 따라서 뭐 이런 식이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을 하는 거죠. 서술. 그러니까 답안의 모양새도 보면 이 증명형태 문제들 말이 되게 많습니다. 말이 되게 많고 서술을 많이 해야 돼요. 계산 문제는 그냥 계산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유형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중하위권으로 내려가면 실질적으로 계산이 조금 많이 포함되는 학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증명이 많이 포함되는 학교라고 했을 때 증명 문제가 예를 들어서 소논제 10개 중에서 증명 문제가 몇 개 정도 나올 거냐? 한 2개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증명이 많이 포함된 학교예요. 그러면 아니 10개 중에 2개 나오는 것 같고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냐?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킬러 문항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모두가 그 문제를 못 풀 때 누구 하나가 그 문제를 풀면 걔가 붙거든요. 그리고 계산 문제들은 어차피 모두가 손을 다 대요. 그렇지만 증명은 연습되지 않으면 손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증명 문제들이 킬러가 되기 때문에 한두 개만으로도 상당한 변별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증명이 어느 정도 익숙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업의 목적은 당연히 수학 실력을 키우는 거죠. 수학하는 수업이니까 논술도 수학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 해결력. 요 순서 높이 차이는 논술 수업이기 때문에 논술 해결력을 조금 더 위에 더 뒀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중요도만 놓고 보면 당연히 수학 실력이 훨씬 더 중요하죠. 수학 시험 볼 때는 수학 실력만 한 게 중요한 게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논술 수업이니까요. 논술 수업의 목적에서는 이제 논술 해결력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야 되고요. 이제 답안 작성법, 논술이니까요. 답안 서술 해야 되니까요. 첨삭하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단원 예시인데요. 요거는 뭐 제가 기본적으로
기본 문제, 요 기본 문제들은 내신 수능에서 하던 그 문제들입니다. 물론 이제 소위 2점짜리 형태의 쉬운 문제들은 당연히 하지 않고요. 그나마 이제 조금 인사이트가 있는 계산 문제들 이런 것들은 제가 기본 문제로 다 넣어 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제 교재에 원래 이 부분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한 3년 전부터 제가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마 부모님들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현장에서 수업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5년 전, 10년 전 학생들에 비해서 지금 현 세대의 학생들의 수학 실력 전체가 다운돼 있습니다. 엄청 못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그만큼 줄었잖아요. 애들 인원수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면 그 중에서 똑같은 인원을 위해서 뽑아놓으면 예전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효과들도 있고요. 뭐 교육과정 상에서의 어떤 문제들도 좀 여러 가지가 있죠. 어쨌든 예전보다 수학을 못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기본 문제를 저도 안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기본은 다 돼 있다고 보고 논술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기본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을 처음부터 다시 얹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기본 문제가 이제 이런 정도 들어가고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저건 이제 여름 이후로는 저걸 아주 주력으로 막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요 문제, 여기서부터 포인트죠. 논술 주요 문제들인데 논술 문제의 풀세트를 그냥 다 던져주면 학생들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사실은 한 페이지에 두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위에 문제랑 밑에 문제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두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페이지에. 그러니까 문제를 좀 잘라서 모듈화해서 문제를 봅니다. 논술 문제지만. 그리고 이제 요런 사이즈의 문제도 있고요. 요렇게 이제 기본 문제들을 조금 어느 정도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유사한 형태의 이제 실전 기출 형태를 모의고사 문제를 풀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풀세트짜리 문제예요. 좀 더 정확하게는 한 반 세트 정도잖아요. 요런 세트가 한 두세 개 정도가 들어오는 게 보통 한 회차의 시험입니다. 학교 입장에서요. 그래서 이제 요 수업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를 풀어보고 간략하게 답안 작성하는 기본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제 내용하고 해제 강의 당연히 하고요. 주제 내용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설명들을 이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회 모의고사를 실시하는데 여기서는 여름 과정에서 첨삭 형태는 기본적으로는 서면 첨삭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학생들의 성적표를 제가 이제 가지고 있기 위해서 학생들 답안을 거둬야 되기 위해서 사실 서면 첨삭 형태로 나가고요. 사실 여기에 표시는 안 돼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수업 때 했던 문제를 답안으로 쓸 시간이 사실 조금 부족해요. 수업 시간 중에 푸는 거는 일단 답 찾는 것만 연습장으로 찾지 답안까지 다 작성할 정도는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숙제를 항상 냅니다. 수업 시간에 했던 문제 그 다음 주까지 다시 써와. 그러면 그 다시 써온 걸 가지고 대면 첨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 써 있지만 추가적인 대면 첨삭이 따로 있습니다. 예, 첨삭 형태가 이제 그렇게 좀 돼 있고요. 사실상 서면 첨삭 플러스 대면 첨삭인데 여기 이제 항목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항 두려움 낮추기인데 증명 형태의 문제. 그러니까 뇌 회차마다 제가 증명 문제를 꼭 구성에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학생들한테 던져주고 네가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돼까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증명 형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풀어야 하는지를 제가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일단 보면서 약간 익숙해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회차가 지나가면 나중에는 뜨문뜨문이라도 뭔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증명 문제가 10문제 중에서 2문제가 나오면 그 2문제를 완벽하게 20점을 맞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킬러의 형태. 그리고 논술 점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항상 부분 점수 싸움입니다. 논술 증명에 대한 익숙함이 없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증명 문제를 딱 만나는 순간 문제 자체가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이게 도대체 뭘 묻는 문제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옵니다. 그 문제는 아예 손을 못 대요. 근데 어쨌든 증명이라는 걸 뭘 해본 친구들은 답은 못 찾아요. 답은 못 찾는데 뭐라도 끄적거리고 쓰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거 비슷한 거 뭐 좀 본 것 같은데 이러면서 뭐라도 좀 쓰고 있어요. 그러면 답은 1점, 2점, 2점, 3점이라도 부분 점수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회 증명하는 특이한 문제들을 다 집어넣고 어떻게 증명하는지를 계속 이제 3번, 4번 듣다 보면 이제 공통적인 부분들이 감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그래서 이 증명 부분은 두려움을 낮추기 위해서 제가 계속 항상 문제를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은 원래 제가 봄부터 쭉 상담을 하는 경우에 이제 원서 상담 뭐 당연히 성적 분포에 맞는 원서 상담 해야 되고요. 당연히 시기별로 내신할지 수능할지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어차피 내신은 얼추 거의 지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여름 이후로는 수능 집중해야죠. 수능을 집중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기를 집중할 때 전략 과목. 사실 이 전략 과목 선정을 할 때 이게 사실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문제 되게 많아서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집중을 해야 될지가 특히나 어머님들하고 얘기하고 나면 망가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어머님들이 이제 이런 설명회나 어디나 이렇게 많이 다니시다 보면 그러면 어떤 과목의 인원수가 몇 명 줄었고 뭐 어떤 과목은 좀 힘든 과목이니까 어떤 과목 선택해야 되고 입시에서는 물리보다는 지학이 낫대. 지학보다는 사탐이 낫대. 사탐 중에서는 뭐 한지가 낫대. 뭐 이런 이야기들 듣고 오시잖아요. 애한테 야 한지가 낫대. 너 한지해. 여기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학생의 성적 상황과 학생의 성향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모든 상담은 사실은 망가지기가 되게 쉽습니다. 학생의 개별적인 어떤 상황이라는 게 생각보다 엄청 다양해요. 사탐론 많이 하죠. 그러면 지학하는 것보다 사문하는 게 유리할까요? 논리는 그겁니다. 사문의 양이 지학의 양보다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것보다 양이 적으니까 그러면 똑같이 공부했을 때 성적이 잘 나오겠지. 맞을까요? 상대평가인데요. 과목의 양이 줄어든 게 중요합니까? 그 과목 어떤 애들이 시험 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평가인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친구가 지학을 하면 4등급이 나왔어요. 근데 사문으로 바꾸면 그래도 양이 적으니까 잘하면 2등급, 1등급 나오겠지. 그거는요. 원래 뭘 해도 1등급 받는 애들 이야기예요. 원래 뭘 해도 1등급 받는 의학 계열을 그 정도 갈 애들은 뭘 해도 만점을 받습니다. 50점을 받아요. 그러면 표준 점수로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학하면 4등급 맞을 애가 사문하면 3등급을 맞을 거야. 그럼 바꾸는 게 맞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수능 최저가 얼마만큼 나한테 절박하냐에 따라서 바꾸는 게 필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시로 간다 그러면 바꾸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지학하면 4등급 할 건데 사문하면 3등급 맞을 수 있기는 할까요? 그건 학생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굉장히 많이 다른 거예요. 그거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냥 외부적인 상황 입시에서 이렇다더라 그걸로 그냥 접목하시면 안 돼요. 상황을 개별 케이스를 다 정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 저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지금 여기 설명회 이후에도 제가 개별 상담 시간을 따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는데요. 웬만하면 학생 데리고 오세요. 웬만하면 학생 데리고 오셔서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지금 판단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맞는 거냐? 이 얘기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최소한 제 생각에 이거는 맞는 것 같고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물론 거기에서 맞춰서 들어보시고 제 이야기가 맞다 싶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 하시고요. 그건 뭐 어쩔 수 없고요. 어쨌든 상황을 조금 더 봐서 제가 학생들이 상담을 하러 오면 어머님 학생 상담하러 오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는 내신 평균입니다. 내신 점수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최근 모의고사 성적 물어봅니다. 3월이면 3월, 지금 같으면 6월이겠죠? 6월 모의고사 국어죠. 수학만 물어보지 않습니다. 전화 상담 보통 하면 우리 애가 지금 한 3등급 정도 나오는데요. 그럼 당연히 그냥 수학 말씀하신 거예요. 수리논술이니까. 근데 저는 그것만 가지고 상담을 해본 적이 당연히 없습니다. 왜? 판단이 안 서거든요. 전 과목 다 물어봅니다. 당연히. 국영수 타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으로 물어보는 게 너 무슨 과목 좋아하니에요. 무슨 과목 좋아하니? 그게 매우 순위권에 있습니다. 판단 기준에서.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걸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별로 집중이 필요한 수능 과목은 그 성향과 성적과 수능 최저가 지금 1차적인 목표인지 아니면 정시가 1차적인 목표인지에 따라서 매우 달라집니다. 그런 걸 다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선호 과목 성향에 맞는 솔루션이 필요하고요. 학생에 따라 때로는 과목별 학습법을 이야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어떤 친구는 뭐 국어에서 뭐 비문학의 빵꾸가 나는데요. 뭐 그런 경우에 뭐 어드바이스를 좀 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합격 사례만 아마 이 부분이 제일 아마 관심을 가실 것 같은데. 네. 친구는 이제 내신이 4.98, 그게 5죠. 5. 수능 42444, 42444를 가지고 인하대 건축학부를 갔습니다. 요 정도면은 뭐 엄청 대박이다까지는 아니어도 나는 잘 갔다.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논술 전형에서는 합격을 하면 뭐라도 합격을 하면 사실 만족감이 높긴 합니다. 왜냐하면 원서를 대부분 상향으로 쓰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내신이 3.1이고 수능이 23243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충 2.5 등급 됐는데 근데 이 친구는 학교가 성신여대 세종대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2.5 가지고 성신여대 뭐 이렇게 대박인가 싶은데 학과가요. 성신여대 간호예요. 간호고 세종대는 IT 인공지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뭐 마찬가지로 아주 대박은 아니어도 이 정도면 꽤나 잘 갔다. 이런 정도 친구고요. 그다음 요 친구는 사실 작년 친구는 아니에요. 요 친구는 작년 친구는 아닌데 조금 몇 해 된 친구인데 제가 갖고 있는 사례 중에서는 그래도 꽤나 많이 성공한 케이스라서 넣어놨는데요. 54437이었습니다. 수능이. 수능이 54437이었는데 이 친구는 논술을 좀 일찍부터 시작했었거든요. 여학생이었는데 결국 성신여대 바이오 신약의과학부입니다. 네.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죠. 저 정도면. 그러니까 저런 케이스들도 이제 나온다는 거죠. 논술에서는. 사실 이 친구는 사실 일반 논술의 케이스는 아니고 원래 약수령 케이스인데 제가 넣어놓은 이유는 이 친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약수령을 하겠다고 왔던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논술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했는데 시작할 때 성적이 85756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내가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학생이 또 열심히 한다고 하고 또 어머님이 또 이렇게 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셔서 일단은 받았어요. 일단은 받았는데 수업을 따라오는 게 만만치가 않았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여름 넘어가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약수령 반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약수령 반으로 보냈어요. 보내서 그 뒤로 이제 계속 약수령, 원서도 다 약수령만 썼습니다. 다 약수령 썼는데 최종적으로 한신대를 붙었어요. 한신대 금융을 붙었는데 한신대면은 대략 풀 4등급대 정도의 학교입니다. 저희가 이제 인서울의 경계 라인을 제가 한 36 한성 서경 뭐 이런 정도로 보는데 그럼 수능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3.5등급대 이 정도 334 정도 되고 한신대면 한 풀 한 4등급 정도 되는 그 정도 레벨대인데 이 성적으로 풀 4등급대 갔으면 얘는 대박이었어요. 근데 사실 성적에 비해서 대박이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 친구한테는 이 친구가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8, 5 막 이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넌 지금 다른 과목 아무것도 하지 말고 화학 하나만 봐라. 3월달부터. 한 과목 말아. 이 한 과목에 성공해본 경험, 그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친구가 6월 달에는 살을 맞아왔더라고요, 화학을. 그래도, 그럼 이게 열심히 계속 해라라고 했는데 약간 하면서도 약간 불안하긴 했는데, 9월에 내려간 거예요, 화학이. 그래갖고, 사 맞았다고 벌써 방심한 거예요. 다른 거 하러 간 거죠. 다른 거는 7, 8 이러니까. 사실 화학을 더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많이 혼냈거든요. 너 지금 옆에 눈 돌릴 때 아니다. 너 이것만 열심히 해라. 어쨌든 열심히는 했어요. 어쨌든 이 친구 열심히 해서 최종 수능이 3, 6, 9월 모의고사보다 수능이 제일 잘 나왔어요. 이 친구가 처음에는 기가 죽어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하던 친구였는데 제가 옆에서 뽐뿌질 많이 했거든요. 점점 힘을 받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가능하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저는 얘 대학 붙인 건 제가 다 한 거라고 봐요. 물론 본인이 열심히 했겠지만. 그래서 일단 넣어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제 포인트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성적이 입시적인 관점에서 성적 물론 얘기를 할 수 있죠. 저도 뭐 여기서 이제 오랫동안 입시를 해오는 입장에서 입시적인 관점에서 뭐가 필요하다라는 걸 얼마든지 다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하위권이 상위권과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성적에서는 아이의 성향을 봐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멘탈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그 멘탈, 그러니까 상담 한 번 할 때마다 네가 할 수 있다라는 그 멘탈 관리가 계속 들어가야 돼요. 수업 때도.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는 없지만 어쨌든 너네 할 수 있다라는 걸 계속 심어줘야 돼요. 그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수업의 포인트도 사실 거기에 있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제가 가장 작년 친구들 중에서 보람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다른 요 친구들은 이제 비슷하게 요 친구도 이제 52446이었는데 성신여대 갔고요. 물론 요 친구는 수학이 좀 괜찮아서 요런 케이스는 이제 52446이면 사실 인서울이 좀 힘들지만 논술해야 되는 그래서 성신여대 이제 갔고요. 요 친구도 42434였는데 숭실대. 요 친구는 N수생이었습니다. 재수생이었는데 조금 나중에 이제 들어와서 수학이 이제 좀 괜찮다 보니까 논술로 집중해서 이제 재수를 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숭실대 최종적으로 숭실대 갔는데 이 수능 성적으로 숭실대를 가면은 나쁜 건 아닌데 최근에 이제 이 성적 다시 정리하면서 학생한테 이제 카톡을 보냈었거든요. 요새 학교 좀 다닐만 하니 그러니까 뭐 그냥 다닐만은 합니다 이렇게 온 게 딱 카톡 문자지만 느낌이 막 엄청 좋진 않아도 그냥 뭐 다녀야지 어떡하겠어요 뭐 약간 그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친구가 다른 성적에 비해서 수학 성적이 유독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가 있으면 자기들 친구들끼리 얘기를 해요. 너는 수능 몇 등만 몇 등만 다 얘기를 하잖아요. 입시판에서 수능 수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위에 물어보면 자기가 수학을 제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 학교가 아쉬운 거예요. 나 더 위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재수생이잖아요. 삼수를 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녀야지 어떡해요라고 이게 되는 거죠. 근데 뭐 만약에 이 친구가 제 자식이었으면 저는 한 번 더 도전시켜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 친구였는데 어쨌든 뭐 숭실대 정도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쉽고 성적으로 보면 잘했고요. 뭐 요런 케이스였습니다. 예. 예, 뭐 사례까지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뭐 요 정도. 예, 그럼 로드맵은 지금 이제 7월 8월이기 때문에 지금 여름 실전반 가고 그다음 수시 1차들 있고 수능 있고 수시 1차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확통기하 파트들의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특강 형태들로 보강을 할 수 있는 수업들이 계속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정규반은 미적을 중심으로 많이 가고요. 뒤쪽에서 확통기하를 논술적 확통기하를 얹을 수 있는 추석 특강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라도 확통기하를 조금 보강해가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내신에서 자신이 없었더라도 보강해가면서 충분히 시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중위권을 노려볼 수 있어요. 경희대 건대 정도까지는 확통기하가 아주 심도 있게 나오지 않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어렵게 나오죠. 근데 중위권의 학교도 알아요. 여기서 그러면 확통기하 엄청 어렵게 내면 누구 보고 풀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못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위권 정도에서는 확통기하 난이도가 논술 수업에서 얹어가더라도 충분히 얹어갈 수 있습니다. 기본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런 특강들이 나중에 많이 열린다라는 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